네, 국회가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합니다. 또 같은 시각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번째 변론 기일이 시작됩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오는데 포고령 작성 경위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번 기엄 사태,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청문회였고, 주요 증인 가운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에 대한 이제 답변이 이어졌죠. 어제 좀 눈여겨본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장 교수님은? 글쎄, 그동안에 우리가 TV 방송을 통해서 현안 질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별로.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지금 계속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복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파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것을 해설도 해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하는 국회의 어떤 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 확인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채널을 돌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과거에는 정말 이거 12.3 계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거의 전부가 봤는데 지금은 거의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나름대로도 그런 노력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면은 증언 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노트 파쇄를 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처벌이라든가 증언감찰법에 따라서 나는 증언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큰 성과는 없었고 내용은 좀 반복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시청자들의 이제 반응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좀 기사들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끌어내라. 같은 증언을 또 했어요.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약간은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좀 서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 진실 공방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좀 성과로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헌재에 나와서 본인이 탄핵될 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제 나왔던 증인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나 헌재에서 재판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구 말에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이나 아니면 어제 홍장원 전 차장도 마찬가지고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자기는 대통령 좋아했고 대통령 말을 다 따르려고 했지만 그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거짓일까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란 특위 국조위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도 보니까 또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차장하고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의혹이 뭡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대한 단수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란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이고 대통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따랐던 사람들을 사지로 몰고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제 국조특위에 성과가 많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2월 중순까지 하죠. 예, 네.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즉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크게 보면 세 줄기잖아요. 수사가 이제 네. 진행이 쭉 되고 있고, 하나는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네.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양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좀 면밀하게까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네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오늘은 좀 일찍 구치소를 출발해서 아마 지금 헌재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난번 3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대체로 이제 뭐 부인하거나 모른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태도를 보였고요. 지금 법원하고 헌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이제 그 쪽지. 네. 그리고 이제 포고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이제 위헌 위법성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하나의 중요한 이제 단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으로 나오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헌재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12.3 계엄 사태가 위헌인지 아닌지 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지금 출석을 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참석하고 지금 출발을 하고 지금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대통령 입장과 예.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끔 건의한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이 현재의 네.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한 두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떤 거? 첫 번째는 포고령 관련해서 포고령, 뭐 예. 제1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를 뭐 정치 금지시킨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밑에 부서나 아니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보고를 한 것이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허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쪽지 문제 아닙니까? 쪽지 비상입법기구. 네, 비상입법기구. 예, 예.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과거에 61년도 박정희 5.16 쿠데타라든가 예. 79년도 전두환 12.12 쿠데타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와 비슷한 그런 기구를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참고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연 그러면 이 쪽지를 대통령이 지시를 했냐? 네.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그랬고 작성자는 뭐 그렇게 네, 본인이고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할 때 최성묵 대행이죠. 예. 최성묵 대행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쪽지를 받았는데 대통령한테 받은 게 아니고 관계자한테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쪽지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예. 그리고 지시한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예. 그렇게 되면은 국헌문란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신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변호사들과의 어떤 서로 대통령과 장관은 12.3 계엄의 핵심 지금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 변호사들끼리는 서로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들끼리는 좀 어느 정도 조율된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지금 혐의죠. 피의자 신분이고 그 밑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주요 임무 중요 임무 종사자. 종사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국회 소추단에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김용현 장관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그런 행동을 했고 예.
뭐 상호관계 아직도 대통령의 직책을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림막을 설치하든 아니면 시차를 두고 좀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좀 예,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충돌되는 점이 두 지점이잖아요. 첫째는 김용현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썼다. 예, 본인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검토했고 본인이 법령 검토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난번 첫 번째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목 지금 대행에게 전달했던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그 문서, 그 문건, 예,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딴 사람이 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자리가 아니고 그때 뭐 국민의원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다 거의 다 반대했는데 본인이 나가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도 타이핑이 된 상태로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쓴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걸 누군가가 대통령 옆에 있던 그건 누군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전달해 줬다는 거고 지시 내용을 보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지시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다른 장관이나 다른 뭐 비서관이 할 수 있는 지시가 아니에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김용현 전 장관만이 아마 작성할 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구속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 떠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국방부 장관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네. 예산 관련된 내용이고 기재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그걸 지시를 했겠냐고요. 그것도 비상계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두 부분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용현 장관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볼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또 본인이 같이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떤 발언을 할지는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본인이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시받고 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관련해서도 입장이 좀 달랐죠. 달랐죠. 그러니까 포고령 관련해서도 잘못 뺏겼다고 이제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은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예전에 포고령을 그대로 베껴와서 그걸 선포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이 검토했고 대통령이 심지어 법령까지 다 검토해서 그리고 나서 포고령을 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은 했지만 검토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네 번째 변론길 잠시 후 이제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전에 오늘 헌재에서 지난해 8월이었죠. 국회에서 탄핵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직무정지 5달 만에 174일 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진숙 위원장 업무에 복귀하게 되죠. 2인 체제의 그 방통위가 이제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표결을 했는데 4대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그 찬성을 해야 이게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이제 4대4로 해서 팽팽했지만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취임한 지 3일 만에 탄핵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지금 29번의 탄핵을 거대 야당이라는 이유로 29번의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중앙지검장부터 해서 검사 그리고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런 분들까지 탄핵에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이것이 무도한 탄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정 발목 잡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12.3 비상계엄이 있기 전부터는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되고부터는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으로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부터 국민적인 반감이라든가 역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이라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전략
여기에서 탄핵이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헌재에서 막혔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각이 4분 그리고 인용이 4분 해서 2인 체제 방통위법이 위반이다가 4명, 예. 위반이 아니다가 4명 예,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물론 4명, 뭐 4명. 예. 찬성 쪽도 있고 반대 네. 쪽도 있지만 파면이라는 것은 6명 이상의 예. 헌재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탄핵의 역풍이 앞으로 29건의 또 탄핵 심판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탄핵이 기각될 때마다 네.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예. 오히려 그것이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예, 29건은 이제 추진이 됐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의결된 게 13건. 네. 이 중에서 이제 3건이 이제 기각이 됐고 10건이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는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아니고 사안이 완전히 다르고 경중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4대4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뭐 6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6명이 안 돼서 결국 기각이 됐는데 팽팽하다는 거잖아요.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계속 이제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임명이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는 다른 기관과 다르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합의제 기구인데 2명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그리고 정원이 5명인데요. 예. 정원이 5명인 과반수가 3명 아닙니까? 3명도 안 되는 2명이서 앉아가지고 모든 걸 처리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네. 방통위의 기본적인 설치 목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물론 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 결정이 결코 방통위가 2명으로 합의제 기구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가 계속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저께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좀 열었는데 기재부는 뭐 현재로서는 뭐 검토하지 하고 있지 않다. 당장 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최상목 대행도 국회에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국정협의회 여기에서 좀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또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 다만 이제 여야가 추경의 어떤 시기 그다음에 이제 규모, 그다음에 뭐 용처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절충점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정치의 존재 목적이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 예. 민생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그것을 지출을 해야만이 국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난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것은 사법부의 영역이면 사법부가 하면 됩니다. 네. 국회가 지금 뭐 국정조사 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 국정조사 할 시간에 국민의 민생을 좀 돌봐야 된다. 이미 대통령의 탄핵은 헌재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검찰이라 공수처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고. 예.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국회에서 계속 감시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푸시하고 그렇게 되면 민생은 언제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예선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어떤 그 국정 발목 잡기 일환에서 대폭적으로 삭감했고 쉽게 말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검증 비용이 없습니다. 네. 다 삭감을 시켜서. 그래서 인사검증 비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정 발목 잡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정말 어려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여당과 야당이 지금 지지층이 다르고 네. 바라보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마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마찬가지로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민생을 위해서 좋게 쓸 수 있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간을 지켜야 되고 긴축 재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균형 재정. 예. 예. 그리고 건전 재정.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네. 서민 위주로 해서 많이 풀어주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난 총선에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훨씬 더 급하냐. 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충분하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야가 좀 그 접점을 찾아서 이창용 하는 총재도 예. 좀 경기 부양 맞아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거들었어요. 근데 좀 여야 간에 좀 접점을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저는 뭐 야당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 총재 얘기도 하셨는데 하는 총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 동의하지만 차별적으로 하자는 거, 선별적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늘 주장해왔던 주장이고 저는 민주당이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이 돌아가게 하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 직접 돈을 줄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를 할 건지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살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이익을 주는 것은 지역화폐가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추경호 지금의 최강목 대행도 이 하는 총재와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재부는 반대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선다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정이든 뭐 통화 정책이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적기에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